皆様 지금으로부터 2025년도 납치 문제에 관한 UN 심포지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포지엄은 미국, 호주, 일본, 한국 정부 그리고 EU가 공동 개최합니다. 그리고 각국의 UN 대표 및 UN 사무국에서도 참석을 하셨습니다. 본 심포지엄은 UN 웹TV에서 영어, 유튜브의 납치문제대책본부 공식 채널에서 일본어, 한국어, 태국어로 스트리밍되고 있습니다. 심포지엄 개회에 즈음하여 야마자키 카즈유키 UN 일본 정부 상주 대표 특명 전권 대사님께서 개회사를 해주시겠습니다. 하야시 요시마사 장관님, 후루야 케이지 의원님, 주 UN 상주 대표 여러분, 그리고 등단자 여러분, 패널리스트 여러분, 그리고 참석자 여러분, 오늘 미국과 호주, 한국, EU와 함께 납치 문제에 관한 온라인 UN 심포지엄을 공동 개최하였음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네 분의 존경하는 대사님들의 참가는 이 중대한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흔들림 없는 지원을 나타내는 것이며 납치 피해자들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한 우리 모두의 결의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일본은 파트너 국가들과 긴밀히 공조하면서 유엔을 포함한 국제 무대에서 이 문제를 즉시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해왔습니다. 납치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고령화되고 있기에 이 문제에 대한 우리들의 대응은 정말로 가속화를 해야만 합니다. 이제 일각의 유예도 없습니다. 오늘은 일본, 미국, 태국의 피해자 가족분들의 말씀을 들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북한 관련 국제 정세에 정통하신 저명한 전문가들도 모셔서 납치 문제 해결 방법 그리고 그것이 국제사회에서 갖는 중요성에 대해서 논의를 심화해 나갈 것입니다. 국제사회는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모든 납치 피해자의 즉시 귀국을 촉구해 왔습니다. 이 요청은 UN 가입국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UN 총회 본회의에서 매년 채택되고 있는 북한 인권 상황 결의에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점과 관련해서 지난달 북한의 인권 침해에 관한 UN 총회 고위급 회의가 개최가 되었습니다. 이때 납치 문제도 거론이 되었습니다. 이 고위급 회의의 개최는 납치 문제 해결에 관한 우리들의 활동 강화가 얼마나 시급한 것인가 그 긴급성을 재차 부각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심포지엄이 납치 문제의 심각성을 재확인하고 오랜 동안 고통 속에서 살아오신 피해자 가족분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연대를 보여주고 즉시 해결을 향한 갈층의 협력을 촉구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야마자키 대사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일본 정부에서 하야시 요시마사 내각 관방장관 겸 납치 문제 담당 대신의 기조 발언이 있겠습니다. 귀빈 여러분, 내각 관방장관 겸 납치 문제 담당 대신 하야시 요시마사입니다. 일본 정부를 대표해 오늘 심포지움의 공동 개최자인 미국, 호주, 한국 및 EU 그리고 협력해 주신 UN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참가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 피해자는 일본 정부가 인정하고 있는 인원만으로 17명. 그 외에도 납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 가운데 5분은
2002년에 귀국하셨습니다마는 남은 피해자분들은 지금도 자유를 빼앗긴 상태이며 가족들은 나이가 들어 한 분 한 분 세상을 떠나고 계십니다. 올해 2월에는 1983년 유럽 체류 중에 납치된 아리모토 케이코 씨의 아버지 아리모토 아키히로 씨가 서거했습니다. 향년 96세였습니다. 따님의 구출을 위해 마지막까지 온 힘을 다하고 계셔서 저도 항상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현재의 이 같은 상황을 일본 정부는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본뿐 아니라 미국 및 태국에서 이 사안에 심혈을 기울이는 가족분들이 등단합니다. 2014년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는 납치 사안의 피해자로 일본 이외에 10개국 출신 분들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보편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기본적 인권의 침해인 납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긴밀히 협력하고 강력한 의지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유엔 및 각국 지역에서 보내주신 강력한 이해와 지지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물론 일본인 납치 피해자의 귀국을 실현하는 것은 일본 정부의 책무입니다. 북한에 관한 일본 정부의 방침은 2002년 일북 평양 선언을 바탕으로 납치, 핵, 미사일 등 여러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하고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여 일북 국교 정상화를 실현한다는 것이며 이에 변함이 없습니다. 특히 시간적 제약이 있어 한순간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인도적 문제인 납치 문제를 한시라도 빨리 해결하는 것은 일북 쌍방이 함께 평화와 번영을 누리는 미래를 그리기 위해서도 필수적입니다. 이시바 총리 대신은 어떻게든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정상끼리 솔직하게 대화하고 정면으로 마주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북한에 대해 지금까지 추진해온 다양한 경로를 통한 접근을 한층 강화할 뜻을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모든 납치 피해자의 하루라도 빠른 귀국의 실현을 위해서 국제사회와 연대를 하면서 계속해서 전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심포지움에서는 납치 문제의 조속한 해결이 필요하다는 점, 또한 그것이 북한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에도 이익이 된다는 점에 대해 논의가 깊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야시 장관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각 공동 개최국 등의 대표 인사를 듣겠습니다. 먼저 도로시 셰이 미국 유엔 대사님의 인사를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심포지엄을 주도하고 계시는 야마자키 카이즈이키 대사님, 하야시 요시야마사 대사님, 그리고 일본 정부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심포지엄은 사랑하는 가족들과 생이별을 하게 만든 납치 문제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지속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 행사를 공동 개최할음을 긍지를 느낍니다. 오늘 참석하신 가족 여러분, 용기를 내어 여러분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미국은 피해자 가족분들을 지지합니다. 한국, 일본뿐 아니라 북한에 피납당한 모든 국가의 국민들을 포함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1기 재임 중 2번 납치 피해자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지금도 해결을 희망하면서 이 문제에 관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1977년 13살 때
하교 도중에 납치된 일본인 소녀 요코다 메그미님, 78년에 22살 나이로 납치된 아기 엄마 다구치 야에고님. 이 소녀와 이 젊은 여성은 도대체 왜 이토록 꽃다운 나이에 납치를 당했어야만 할까요? 그녀들의 가족들은 무슨 일이 있었고 어쩌다 그리 되었는지 아직도 알지 못합니다. 그들에게는 그 답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의미 있는 해결을 수십 년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가족들은 고령화되고 그리고 사랑하는 혈육의 운명을 모르는 채 타계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우리들은 이런 납치 문제가 즉각 해결되고 고령이 된 가족들이 재회하고 오랜 동안 기다렸던 사랑하는 가족의 운명에 대해 답을 줄 것을 요구합니다. 미국은 모든 가족이 정당한 정보를 입수하는 그날까지 이 문제를 우선시켜 나갈 것입니다.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의 흔들림 없는 호소는 살아가는 사람의 기억을 찬양하고 그리고 희망을 이어주는 힘이 되고 있습니다. 앞날이 안 보이는 와중에도 계속 외칠 수 있는 그 용기를 우리 모두 고무시키고 있습니다. 미국은 여러분과 연대합니다. 이 투쟁에서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 그리고 기도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네, 도로시 씨의 이 대행님의 인사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호주의 대사님, 주유엔 호주 대사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납치 문제에 대한 온라인 심포지움에 참석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유엔에 주재하는 호주 유엔 대사입니다. 오늘 일본과 함께 본 행사를 공동 개최할 수 있음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 심포지움은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해서 우리들의 우려를 표명하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이와 같은 인권 침해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침묵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중요합니다. 우리는 온갖 기회를 이용하여 이와 같은 행위를 백일하에 드러내야 합니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대담한 인권 침해가 상시화되는 것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호주는 유엔 인권이사회, 유엔 총회 등의 장을 통하여 북한은 자국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고 이행하거라. 그리고 인권 침해와 학대를 하는 자에게는 그 책임을 물을 것을 계속 요구해 왔습니다. 올해 4월 3일에 개최된 제58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는 호주가 EU와 함께 북한 인권 상황에 관한 결의 58, 17의 기초 코어 그룹으로 참가를 했고 본 결의는 채택이 되었습니다. 국제사회가 앞으로도 기회 있을 때마다 북한의 인권 후퇴를 비난하고 그리고 인도주의에 반하는 죄악 행위의 증거 수집 활동을 지원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다자간 틀 하에서 북한 인권에 관한 국제적인 총의를 보여주기 위해 계속 연계해 나갈 것입니다. 또 2024년 11월에 개최된 제47차 유엔 인권이사회 보편적 정례 검토 UPR에 있어서 호주는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6가지 권고를 제시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북한은 유엔의 특별 절차 권한 보유자에 대한 무제한 접근을 인정하도록 요구한 우리들의 권고를 명확하게 거부했습니다. 호주는 일본과 함께 납치 문제의 즉시 해결을 국제사회에 호소하고자 합니다. 북한으로부터 탈출한 사람들이 강제 송환 당하고 있다는 이 신뢰할 만한 보고에 대해서 우리는 깊은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송환당한 사람들은 고문을 받고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그리고 품위를 손상당하는 처벌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 유엔 절차에 건설적으로 관여하고 그리고 고문 그리고 수감자 학대를 끝내고 사형을 폐지하고 납치 문제를 즉시 해결하도록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그리고 모든 가입국에 대해서 국제인권법의 논 프루트먼 즉 강제송환 중지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촉구합니다.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 일본으로부터의 대화 제의에 부응하여 납치를 포함한 여러 현안을 해결하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라센 대사님의 인사 말씀이셨습니다. 이어서 황준국 유엔
주 유엔 한국 정부 상주 대표 특면 정권 대사님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귀빈 여러분, 일본, 미국, 호주, EU와 함께 공동 개최국으로서 오늘 중요한 행사를 개최해 주신 일본 정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한국, 일본, 미국, 태국, 기타 국가의 납치 피해자 가족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잊혀지거나 버려지는 일이 없도록 끊임없이 노력을 해 오신 데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2024년 유엔 총회 보고에서 엘리자베스 살몬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은 납치를 포함한 강제 실종은 실종자의 안부와 행방이 밝혀질 때까지 계속되는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납치 사건의 대부분이 발생한 지 이미 수십 년이 지났지만 이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게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고령화를 고려할 때 이 문제는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합니다. 한국 정부는 다시 한번 북한에 대해 납치 피해자, 억류자, 미송환 포로와 관련된 모든 미해결 문제에 대해서 피해자의 검증된 정보 공개와 오랫동안 기다려온 즉각적이고 안전한 귀국 실현을 통해 해결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러한 인도적 문제의 해결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촉진하려는 한국의 노력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우리 정부는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잊혀진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이를 위해 유엔 총회와 인권이사회는 북한의 인권 상황에 관한 결의를 매년 채택하고 북한에 대해 납치 피해자와 관련된 모든 문제를 즉시 해결할 것을 일관되게 요구해 왔습니다. 국제사회는 가시적인 진전이 이루어질 때까지 압력과 연대를 유지해야 합니다. 귀빈 여러분, 이번 연례 심포지움은 북한이 저지른 오랜 불의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의 공동 의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심포지움이 신속하고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기운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기를 강력히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되찾기 위해 그동안 특별한 용기와 인내를 보여주신 피해자 가족 여러분과 우리 대한민국은 굳건한 연대를 유지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표명합니다. 감사합니다. 황중국 대사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이어서 스타브로스 램브리니디스 주 유엔 유럽 연합 대표 특면 정권 대사님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참석자 여러분, 이 중요한 행사를 공동 주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주최 측에 감사드립니다. 바로 지난달 우리는 유엔 총회장에서 탈북자들의 증언을 듣기 위해 북한 인권 침해에 관한 유엔 총회 고위급 회의에 모였습니다. EU와 그 파트너들은 북한의 인권 침해와 억압이 잊혀진 위기가 되는 것을 결코 허용하지 않겠다는 강한 결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마음에서도 잊혀지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는 특히 납치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의 행사가 우리에게 재인식시켜주듯이 지금 이 순간에도 무고한 사람들이 상상을 초월한 희생을 계속 치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EU는 매년 유엔 총회와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 인권 상황에 관한 결의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 결의들은 국제사회의 의지로서 북한에 대해 모든 납치 피해자의 즉각적인 귀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랜 세월이 흘러도 그렇게 하지 않는 비인도성을 정당화할 수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북한은 피해자와 그 가족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강제 실종에 관한 모든 의심에 대응을 하고 모든 실종자의 생사와 행방을 밝히고
그 정보를 가족에게 제공을 해야 합니다. 유엔 결의는 또 이산 가족 상봉을 요구하는 국제사회의 단합된 의지도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 송환 전쟁 포로 및 그 후손들의 복제에 대해서도 우리의 우려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엄중합니다. 이를 위해 EU는 일본 및 다른 파트너들과 연계하여 납치 문제의 조기 해결 필요성이 국제사회의 관심의 최전선에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 10년 전 유엔 조사위원회는 북한에서 광범위하고 조직적이며 중대한 인권 침해가 있었으며 그중 일부는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개선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기본적인 자유의 부정, 처벌 회피, 적정 절차의 결여, 법치주의의 결여와 같은 인권 침해의 보고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은 많은 유엔 인권기구, 특히 특별보고관과의 협력을 여전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주로 정부 정책에서 비롯된 끔찍한 인도적 위기의 보고가 잇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은 러시아의 불법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을 지원하고 우크라이나 민간인에게 가하는 대규모 인도법 위반을 지원함으로써 그 비인도성을 국가 밖으로도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국제적인 납치 문제나 이산 가족 상봉에 대해 아무런 진전이 없는 것이 극히 우려됩니다. EU는 비판적 관여 정책 하에 북한에 대해 건설적인 행동을 취할 것을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과 유엔 인권기구와의 대화를 지원하고 새로운 외교적 이니셔티브를 지원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용 가능한 모든 수단, 특히 유엔 결의 등을 활용해 이 문제의 긴급성을 계속 강조해 나갈 것입니다. 인권 존중은 평화와 안전을 구축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인권 상황과 그것이 세계 평화와 안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지속적으로 다루어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마음에서도 사라지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스타브로스 렘브레니스 대사님의 인사 말씀이셨습니다. 이어서 일본 국회로부터 여야합동의원연맹, 납치의원연맹의 후루야 케이지 회장님께서 인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후루야 회장님께서는 오랜 동안 북한 납치 문제 해결에 힘써 오셨고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납치 문제 담당 대신을 역임하셨습니다. 그러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납치의원연맹 회장을 맡고 있는 후루야 케이지입니다. 22년 전에 일부 납치 피해자가 귀국한 후 구체적인 진전은 없었습니다. 올해도 작년에 이어서 이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해야만 한다는 점에 대해서 저는 납치의원연맹 회장으로서 부끄럽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납치를 자행한 비정상적인 독재 국가인 북한, 그 북한은 국제사회와 유엔의 경고를 계속 무시하고 미사일과 핵 개발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와 손잡고 미사일과 그리고 기술 등을 공유받는 대가로 북한으로부터 대규모 병력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전략적 파트너십까지 체결했습니다. 작금의 이란 이스라엘 공격을 보면서 북한은 더욱더 핵 개발에 매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북한의 실태는 인권은 완전히 무시되고 있고 그리고 경제 식량 사정도 악화 일로입니다. 북은 미사일 핵을 실용화하면 강대국인 미국과 대등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이 언제까지나 계속되리라고 보지 않으며 또 계속하게 만들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의원연맹은 가족회와 그리고 지원단체인 구출 전국협의회와 더불어서 올해에도 5월에 워싱턴을 방문하여 많은 정부 간부들과 그리고 상하 양원 의원들과 의견을 나누고 왔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전 상원의원이 트럼프 제2기 국무장관에 취임했습니다. 이 장관님은 미국인이면서 피납되었을 의혹이 짙은 데이빗 스네돈 씨에 대한 상하 양원 결의 때 주도적인 역할을 하셨습니다. 루비오 장관님은 납치는 단순한 유괴가 아니다. 국가의 테러다라고 인식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도 그가 국무장관이 되었다는 의의는 대단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제1기 정부 때 트럼프 김정은 회담에서도 납치 문제가 수차례 언급이 되었고 그리고 13세 소녀가 납치되었다라는 유엔에서의 연설로 이어졌습니다. 즉 트럼프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납치 문제가 확실하게 각인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5월 초에 저희들이 워싱턴에 갔을 때 그 키맨이라고 할 수 있는 마르코 루비오 장관님과 면회가 있다라고 미국 정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일날은 갑작스러운 일정 변경으로 웬도 부장관님께서 면담에 나오셨습니다. 국무부 장관 그리고 부장관에 의한 면담이 이렇게 어레인지됐다는 점 자체가 미국 정부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당문당은 과거에 상하 양원에서 결의했던 미국인 데이빗 스네돈 씨의 가족을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루비오 장관께서 꼭 만나 주십시오. 라고 미국의 여러 의원들과 그리고 정부 고관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상하 양원에서 결의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자국민이 북한에 피납된 의혹이 짙다라는 걸 모르고 있습니다. 가령 대통령께서 화이트하우스에서 백악관에서 스네돈 씨의 가족을 만난다면 이것은 대대적으로 보도가 될 것입니다. 이는 김정은에 대한 큰 압력이 될 것입니다. 만약 자국민이 납치되었다면 군대를 파견해서라도 되찾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미국인들의 정의이기 때문입니다. 또 상하 양원에서는 새로운 결의문이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에 대한 협력에 대해서 전 주일 대사였던 하가디 상원 의원님을 비롯한 유력한 의원들이 활동을 시작한 것입니다. 물론 일본의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일본과 북한의 정상회담에 개최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라도 동맹국인 미국의 지원과 협력이 중요한 것입니다. 정부와 의회에서는 온갖 수단, 즉 물밑 협상까지 포함한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한 지혜를 모으고 그리고 시간적인 제약이 있는 납치 문제 해결을 정부의 최중요 과제로 자리매김하고 힘써 나갈 것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노리는 것은 납치의 풍화입니다.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라도 납치는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라는 결의 그리고 납치 문제 해결이야말로 북한의 밝은 미래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국제 여론 환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리라고 봅니다. 오늘의 본 심포지움이 그 역할을 수행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후레 회장님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납치 피해자 가족분들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은 일본과 미국과 태국에서 참가해 주셨습니다. 먼저 요코타 메그미님의 남동생이시고 북한 납치 피해자 가족 연락회 대표를 맡고 계시는 요코타 다크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요코타 메그미님은 1977년 13세 때 일본 니가타시에서 북한에 의해 납치를 당했습니다. 그러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안녕하십니까? 가족회 대표인 요코타입니다. 저의 누님이 13살 때 중학교에서 학교하던 도중에 북한 공작원에서 납치된 지 이제 곧 48년째를 맞이하게 됩니다. 제 아버님은 2020년에 누님을 보지 못한 채 타계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89살로 고령이십니다. 가족회에서 건재하는 부모님 세대는 우리 어머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건강해도 내일 건강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남은 시간이 정말 많지가 않습니다. 납치 피해자 아리모토 케이코님의 아버님은 2월 15일에 따님을 보지 못한 채 또 돌아가셨습니다. 96세였습니다. 얼마나 허망하셨을까 생각하면 가슴이 메어집니다. 억장이 무너집니다. 국제사회는 다른 나라의 주권이나 그리고 인권 침해가
일어나는 것을 목격했을 때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일방적 폭력에 의한 현황 변경에 대해서 의연한 태도로 임하지 않는다면 폭력과 그리고 공포로 가득한 사악한 세력 등 기세등등해질 것입니다. 자유로운 나라에서 뭐든 할 수 있는 우리들이 이런 부조리한 상황에 대해 외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회는 단 한 가지만 요구하고 있습니다. 모든 납치 피해자 즉시 일괄 귀국입니다. 그 귀국을 가족회 부모 세대가 건재할 때 이루는 것을 우리는 시한부 조건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단 한 명 남은 부모 세대인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신 후에 제 누님을 비롯한 납치 피해자들이 일본에 귀국한다고 해도 그것은 결코 기쁜 바람직한 해결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 부모님 세대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누님을 돌려보내지 않았느냐라고 저는 노여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일본 정부에 대해서 그리고 국제사회에 대해서 대북 제재를 더욱더 강화하라고 요구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빠졌을 때 일본과 북한 간의 국교 정상화 협상에 대해서 강력히 항의할 것이고 또 전면 대결을 하게 될 것입니다. 대화와 물밑 협상을 통한 인도 문제 해결은 그저 환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보다 엄중한 조치를 촉구하게 될 것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딸 주혜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자기 딸을 총애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 심정이 있다면, 그런 마음이 있다면 왜 우리 부모 세대가 납치된 가족과 형제를 보고 싶어하는 심정과 고통을 모르는 걸까요? 13세 중학생을 납치하고 지금도 인질 외교를 펼치는 북한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대화 국면인 지금이야말로 서로의 불신을 깨고 양국의 밝은 미래를 위한 용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일본국 여론과 국제사회는 인권 문제인 납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북한을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가족회는 모든 납치 피해자들이 귀국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의를 위해서 우리는 말을 무기 삼아 계속 싸울 것입니다. 일본 정부에게 요구합니다. 북한에서 결재권을 갖는 자는 김정은 위원장 한 사람뿐입니다. 기타 개인과 조직에는 전혀 결정권도 권한도 없습니다. 말씀드릴 나이도 없이 일북한 쌍방에 연락사무소나 혹은 공동조사위원회를 설치해도 무엇 하나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일북한 정상회담에서만 본 납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시바 총리는 우리와 함께 그 분노를 함께하고 그리고 그 사태를 자기 일처럼 생각하고 당신의 말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강력히 압박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가 하나가 되어 강력한 각오를 다질 필요가 있습니다. 주권 국가로부터 납치당한 무고한 국민들을 구출하는 책임은 당사자인 일본 정부에게 있는 것입니다. 남에게 떠넘기는 자세는 옳지 않습니다. 우리 일본이 반드시 자력으로 극복해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동시에 국제사회와의 협력은 불가결합니다. 오늘 유엔 심포지엄에서 결석을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한 나라 인권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대북 제재를 완화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표명해 주십시오. 2002년 일북 정상회담 후 5명의 납치 피해자가 귀국했던 그 광경을 다시 한번 이루어내 주십시오. 저희 어머님이 건강하실 때 우리 누님과 부둥켜 안을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주십시오. 우리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일본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제사회 여러분 우리와 함께 계속 싸워주십시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코타様. 요코타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타구치 야에코 씨의 장남이고 북한에 의한 납치 피해자 가족 연락회 사무국장이신 이즈카 코이치로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타구치 야에코 씨는 1978년 22살 때 북한에 납치되었습니다. 그럼 이즈카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발언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납치 피해자 가족연락회 사무국장 이즈카 코이치로입니다. 제 어머니 타구치 아에코는 47년 전인 1978년 6월 29일에 1살이었던 저와 2살 누나를 남겨두고 실종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행방을 24년 동안 알지 못했습니다.
2002년 9월 일북 정상회담에서 어머니의 소재가 밝혀졌습니다. 북한은 어머니를 납치한 사실을 인정했지만 1987년 북한 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했다고 일본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 일본 측 조사에서 사실이 다름이 판명되었습니다. 북한이 보고한 타구치 야에코 사망 정보에는 일체 근거가 없었으며 2002년 북한이 제시한 사망 진단서는 조작된 것이었습니다. 2004년 북한에서 새로 제시한 교통사고 보고서라는 자료에 타구치 야에코의 이름도 그녀의 북한 이름인 리은혜라는 이름도 일절 없었습니다. 그 후 북한은 그녀에 대한 정보나 증거 등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야에코처럼 북한에 납치된 예는 일본 정부가 인정하고 있는 것만으로 17명이나 됩니다. 이 가운데 5명은 2002년에 귀국했습니다만 23년이 경과한 지금도 여전히 12명이 귀국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미 귀환자 12명에 대해서 8명 사망, 4명 미입국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 설명에는 모두 부자연스러운 점, 모순점이 많고 사망을 뒷받침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납치 사건 발생부터 40여 년 엄청나게 긴 시간이 경과되었으며 해결을 위해 남겨진 시간은 길지 않습니다. 북한에 있는 피해자와 일본에서 돌아오기를 바라는 가족들이 각각 살아서 건강할 때 귀국하지 않으면 진정한 해결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극히 유감스럽게도 최근 몇 년 동안 일본에서 귀국을 기다리는 가족들이 별세했습니다. 2020년에는 요코타 시게루 씨, 아리모토 카요코 씨, 2021년에는 타구치 야에코 씨의 오빠이자 저를 키워주신 이이주카 시게오를 비롯한 가족들이 돌아가셨습니다. 또 올해 2월에는 딸 아리모토 케이코 씨의 귀국을 기다리면서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동분서주하신 가족회 멤버 중 한 명인 아리모토 아키히로 씨가 서거했습니다. 향년 96세였습니다. 가족회 멤버의 부모 세대 중에 지금 살아계시는 분은 오직 요코타 메구미 씨 어머니 요코타 사키에 씨 89세입니다. 세상을 떠난 가족회 멤버들은 이제 사랑하는 가족을 만나지 못합니다. 아들과 딸, 형제의 웃는 얼굴을 볼 수 없습니다. 사람의 목숨에는 지한이 있습니다. 당연한 일이지요. 다만 인생의 대부분을 북한 땅에 갇히면서 가족의 성장과 인생의 전기 등을 통해 느끼는 희로애락 등 사람으로서 당연한 것을, 인생을 북한에 의해 불합리하게 빼앗기고 지금도 40여 년이 이르는 오랫동안 그 상태가 계속되고 있음에 아주 강한 분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일본에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가족도 북한에서 구출을 기다리는 가족도 고령화되고 있기에 납치 사건은 더 이상 시간을 들여도 될 문제가 아닙니다. 북한에서 구출을 기다리는 납치 피해자도 평균 연령이 75세입니다. 더 이상 납치 피해자와 그 가족의 상봉을 죽음이 갈라놓는다면 우리는 북한을 증오하고 분노로밖에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가족회는 국제연대 활동의 일환으로 금년 5월에 미국을 방문하여 미국 의회, 정부 관계자와 면회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방침을 설명해 왔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1. 일본의 대북 협상에 있어서 핵미사일보다 시간적 제약이 존재하는 납치 문제를 우선했으면 합니다. 만약에 앞으로 일북 협상이 미북 협상보다 앞서게 되는 경우 납치 문제 협상이 핵미사일 문제보다 선행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납치 문제는 생명이 걸린 문제이며 시간의 한계가 있어 시급히 해결해야 합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만일 미북 협상이 일북 협상보다 앞서게 되는 경우 반드시 납치 문제를 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본은 납치 문제 해결, 즉 모든 납치 피해자의 즉각적인 일괄 귀국이 실현되지 않는다면 일본으로부터의 어떠한 지원도 하지 않을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우리 피해자 가족은 모든 납치 피해자의 즉시 일괄 귀국이 실현된다면 돌아온 납치 피해자로부터 비밀을 캐내거나 일북 국교 정상화에 반대할 의사는 없습니다. 우리 가족은 납치 피해자와 남겨진 얼마 안 되는 인생의 나날을 조용히 일본 땅에서 보낼 수 있기를 오직 그것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본 정부는 일북 정상회담의 조기 실현을 위해 노력을 하고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족에게는 남겨진 시간이 거의 없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안이한 태도나 변명은 필요 없습니다. 삶을 유린당한 생명을, 일본인의 목숨을 구해주십시오. 김정은 위원장과 북한은 과거의 불필요한 굴레에서 벗어나 모든 납치 피해자 즉각 일괄 귀국의 결단을 내리고 경제 제재 해제와 국제사회와의 연계 모색을 통해 새로운 건설적인 미래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용기 있는 영단을 기대합니다. 아직 보지 못한 기억이 없는 어머니와 다시 만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이즈카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미즈이 아키라님의 아드님이시고 특정 실종자 가족회 간사이신 미즈이 도오루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미즈이 아키라 씨는 1988년 52세 때 실종되었습니다. 미즈이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중요한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특정 실종자 가족회 간사 중 한 명인 미즈이 도오루라고 합니다. 저는 북한에 의한 납치 피해자라는 의심이 짙은 특정 실종자 미즈이 아키라의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실종된 지 벌써 37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낚시를 좋아해서 친구이자 업무 파트너였던 하야시다 유키오 씨와 매주 낚시를 하러 나가셨습니다. 그날도 둘이서 새벽에 배로 출항을 했는데 그 이후로 돌아오지를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바다 위에서 조난됐다는 말이 있었는데 바다는 조용하고 파도도 일지 않았는데 왜 조난당했을까 의문이었습니다. 표류했을 것이라고 해서 수색 활동을 벌였는데 배도 사람의 흔적도 안 보이고 가라앉았으면 곧 뜨게 되는 곳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 관계자들은 의아해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양한 정보가 들어와 북한의 가능성을 탐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해 또 그 달의 전후에 수상한 배를 보았다는 사람들의 증언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이것은 아무런 확정이 없는 얘기이지만 아버지가 마지막에 관여된 일이 북한 자본 사업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식으로 경찰에 고발하고 특정 실종자 문제조사회하고도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미야자키 현에서 태어나 자랐으며 올해 66세입니다. 아버지가 52세에 실종되었을 때 저는 29살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당시 부동산업을 하고 있었는데 가족은 어머니와 저 밑에 2명의 남동생이 있었는데 어머니는 20년 전에 동생들도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가족은 이제 저 혼자 남겨지게 되었고 혈연자로서는 현재 아버지의 손자에 해당하는 2명의 남자아이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실종된 지 37년 동안 우리는 아무런 단서도 없이 정보도 없는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어디에 계시는지 생존에 계시는지도 모릅니다. 이 불확실성이 얼마나 우리 가족을 괴롭히고 있는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일부 간 합의나 스톡홀름 합의 등 해결을 위한 움직임이 있을 때마다 기대를 품어왔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거기에서 구체적인 변화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같은 입장의 가족들과 함께 특정 실종자 가족 모임을 결성하여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활동하면서 듣는 것은 고령화가 진행되는 가족들의 부고뿐입니다. 해결을 기다리는 동안 구출을 바라는 가족 자신이 억울한 마음을 품은 채 세상을 떠납니다. 이것이 납치 문제 해결에 시간적 제약이 있다는 현실이고 무엇보다 마음을 졸이게 하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역대 총리와 담당 대신이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강력하게 약속을 해줍니다. 하지만 죄송하지만 솔직히 그 약속이 실현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말만으로는 우리 가족의 고통은 치유되지 않고 시간은 시시각각 지나갑니다. 우리는 일본 정부에 대해 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접근 방식을 북한에 취해주기를 강력히 바라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일본을 대표하는 정치인, 예를 들어 총리 경험자나 장관 경험자와 같은 분들이 직접 북한에 가서 머리를 맞대고 협상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상급 인물이 움직이지 않으면 사태는 움직이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또 하나의 우려로서 협상의 목표를 전원을 돌려준다는 점에 두는 것이 오히려 북한에 대해 장애를 높이고 협상을 정체시키는 것 아니냐는 생각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가족의 간절한 소원에서 오는 의문입니다. 현실적인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유연한 전략도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우리 가족회는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하려고 유엔 기관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대해서 직접 활동을 해왔습니다. 납치 문제는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 인권이 침해되고 있는 국제사회 전체가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오늘 심포지움은
납치 문제가 현재 진행 중이며 시급한 해결이 필요한 국제 과제임을 다시 한번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기회가 되겠습니다. 우리의 살아있는 목소리를 들어주셔서 이 비극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어느 때보다 강한 관심을 가져주셔서 해결을 향한 구체적인 행동이 조금이라도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심포지움을 주최하고 공동 개최하신 일본, 미국, 호주, 한국, EU의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유엔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의 말씀을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즈이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데이비드 스네던님의 형님이신 제임스 스네던님의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데이비드 스네던님은 중국 유학 중 2004년 8월 운난성을 여행 중에 실종이 되었고 북한에 의해 피납되었을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End this human rights saga. 네, 끝이 보이지 않는 인권 문제의 종교를 호소하는 여러분, 저는 제임스 스네던의 형입니다. 오늘은 동생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북한의 인권 문제라는 비극적인 현실을 강조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곁들이겠습니다. 사랑스러운 남동생 데이빗은 이 스토리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우리 남동생을 그리워하고 있고 신께서 주신 자유를 그가 되찾을 수만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이야기는 수백만 북한 인민들의 스토리 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이 문제는 현재 진행형이고 역사적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는 상상도 못할 현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인간으로서 외쳐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북한을 탈출해 나온 디모시 조님의 개인적인 체험의 일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티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같이 울었습니다. 북한은 감옥국가라고 하죠. 북한에서 자라서 탈출할 때까지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집 없는 아이들 그리고 굶주린 부모는 행방불명 그리고 시체가 된 아이들은 매일 아침 수거되는 현실 공개 처형을 아이들이 맨 앞줄에서 보고 그리고 김 패밀리를 신처럼 숭배하고 그리고 전신을 전율케 하는 공포 이것이 그가 직면했던 현실이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사악한 체제 하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인간으로서 견디며 싸운 투쟁 그 자체였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인상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탈북 때 그 친구는 상하이에 있는 국제아동학교 담장을 넘어 부지 안에 들어가고 구조를 요청했습니다. 잠시 후 교장이 돌아오더니 9명의 탈북자들은 중국 경찰에 통보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탈북자들은 손잡고 땅바닥에 들어 누워서 학교 군에서 나가기를 거부했습니다. 중국 경찰이 억지로 그들을 끌어내었고 그 모습을 보던 아이들은 소리를 지르며 울었습니다. 이 9명은 전원 체포되었고 북한으로 강제 송환될 거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수감이 되었을 때 그 감방에는 남미 사람, 일본 사람, 한국 사람, 미국 사람 여러 범죄자가 있었습니다. 매일 울던 이 팀의 얘기를 들은 주변 사람들이 마음이 움직여져 감동했고 그리고 음식거리나 그리고 과자도 주면서 챙겨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중에서도 같은 한국어를 하는 한국의 깡패 출신 남자가 그 팀을 돌봐주었습니다. 팀은 북한에서 성서를 만지면은 손이 썩는다라는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깡패 형한테 배운 대로 신에게 기도를 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2개월 후 이 팀은 2명의 남자한테 호출받았습니다. 북한의 공작원인가 싶어서 두려워했었는데 중국 정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주 이례적인 일인데 북한이 아니라 필리핀으로 송환을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왜냐 물어보던 다음처럼 설명했습니다. 그때 너네들이 체포당하는 걸 봤던 학교 아이들 중에서 어떤 소녀가 우리 눈앞에서 탈북자가 구타당하고 그리고 억지로 자동차에 끌려 들어가는 걸 봤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못했어요. 당신은 뭔가 할 수 있지 않나요? 라고 기자한테 메일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 메일이 계기가 되어서 서방 측의 여러 매체가 보도를 했고 항의 활동이 확산이 되었고 탈북자 구명 운동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팀은 그 사람들은 내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말해주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인도적인 행동이 중국 정부의 결정을 바꾸었던 것입니다. 13세 소녀의 하나의 행동이 많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고 목숨을 구했습니다. 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걸까요? 그것은 사회적으로 버림받은 사람조차도 인도적인 마음을 갖고 공경에 처한 탈북자를 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 한 사람의 목소리, 단 한 통의 메일, 그리고 단 한 사람의 기자의 행동이 그 탈북자의 운명을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내 동생 데이빗 그리고 북한에 억압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목소리를 올리는 한 사람이 되어주십시오. 제발 부탁입니다. 팀의 이야기, 데이빗 이야기를 기억하시고 그리고 상기해 주십시오. 북한 사람 한 사람의 스토리, 모든 납치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상기하시고 행동으로 옮겨주십시오. 미국 의회는 2018년에 정보기관과 국무성의 모든 리소스를 이용해서 제 동생 데이빗 스네던의 소재를 확인하겠다는 결의를 채택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행동도 아무런 결과도 없었습니다. 여기 계시는 단 한 분이라도 좋습니다. 행동해 주십시오. 미국 대통령은 매년 일본인 납치 피해자 가족들과 면담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가족하고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우리 데이빗도 스네던도 미국 국민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좋습니다. 누군가 행동을 해 주십시오. 팀의 이야기를 여러분 떠올려 주십시오. 그가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행동으로 인해서 이런 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런 비극을 끝내야 될 때입니다. 행동해 주십시오. 네, 제임스 스네돈님의 메시지를 들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노차 판초이의 조카인 만존 판초이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아노차 판초이 씨는 1978년에 마카오에서 실종되어 북한에 납치된 것으로 생각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7년 전 북한의 공작원에게 납치된 태국인 여성 아노차 판초이의 조카입니다. 가문을 대표해서 참가하고 있습니다. 아노차는 마카오로 돈을 벌러 갔고 그 후 마카오에서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집에 보낸 편지에서 아노차가 1978년 5월 21일에 실종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의 실종 소식을 받았을 때 가족은 깊은 슬픔에 빠져 오직 아노차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우리 가족은 수입이 적어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 직접 나설 수 있는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 후 2005년 11월 1일 저희의 아버지이자 아노차의 오빠인 스컴 판초이가 오후 7시 반에 방송되는 ITV의 저녁 뉴스를 보고 있었을 때 그 뉴스 속에서 기자가 아노체라는 이름의 태국 여성이 북한에 납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전한 것입니다. 아버지는 급히 친척 모두에게 아노차는 북한에 납치되었고 살아있다는 것을 전했습니다. 아노차가 살아있다는 것, 언젠가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라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우리 가족 일동은 큰 희망에 휩싸였습니다. 다음 날 아버지와 저는 성 캠페인 시청에 가서 시장에게 이 뉴스 내용을 보고했습니다. 이어서 ITV 방송국에 가서 어젯밤 방송된 뉴스의 정보원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그 후 바로 ITV 뉴스의 기자가 우리 집에 면회를 와서 친척 일동을 인터뷰했습니다. 그 뉴스가 방송되고 나서 태국의 외교부도 우리 친족에 대해서 대표자를 파견하여 이 내용에 대한 대화와 지원책을 상의했습니다. 또한 일본도 대표자를 저희 집에 파견해 주셔서 이 건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일본은 납치 피해자 가족 모임에 아버지와 저를 초대해 주셨고 서로 힘이 되도록 격려해 주셨습니다. ITV 방송국이 아노차 소식을 전한 이후 20년이 지났지만 우리는 아노차를 다시 만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저는 태국의 많은 기관들에 대해 지원을 요청하는 문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그 대답은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힘내세요 라는 말뿐이지 그쪽에서 뭔가 해준다는 것은 일절 없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가족이 지방의 시골 사람이고 사회적으로 약한 환경에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아무도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지 않고 앞으로도 아무도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지 않을 것입니다. 저와 제 가족의 희망은 일본 정부나 일본인 납치 피해자 지원 단체만이 지원하고 계속 격려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에게 용기를 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행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저에게 이러한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북한의 가족을 납치당한 분들의 가족들의 심정을 잘 압니다. 저는 이러한 기회를 받을 때마다 매우 감격스럽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많은 사람들 그리고 많은 기관들이 우리 가족을 저버리지 않고 있어주는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반전 반초이 사 네, 감사합니다. 이상 납치 피해자와 그리고 그 가족분들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럼 패널 디스커션을 시작하겠습니다. 모더레이터는 동아시아 국제정치 현대 한국 조선 정치 연구자이고 그리고 북한 문제에 대한 집필도 많이 하신 일본의 개요 의숙대학의 니시노 중야 교수님이십니다. 그러면 니시노 교수님께 바톤을 넘기겠습니다. こんばんは。そしておはようございます。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패널 디스커션의 테마는 시간적 제약이 있는 납치 문제의 시급한 해결을 위한 방안이 되겠습니다. 이미 가족분들께서 절실하게 호소하셨듯이 납치 문제 해결까지 일각의 유예도 없는 상황입니다. 납치 문제는 부모 세대가 살아있을 때 반드시 해결을 해야만 한다라는 그런 문제입니다. 일본뿐 아니라 북한 입장에서도 시간적인 제약이 있는 문제인 것입니다. 납치 피해자 여러분들께서 하루라도 빨리 귀국할 수 있도록 일북한 정상회담 그리고 이를 위한 고위급 회의의 구현, 실현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반면에 최근 북한은 러시아의 군대를 파견했고 그리고 러시아하고의 관계를 긴밀하게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트럼프 정부 제2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에 의욕을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그렇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북한이 대화에 적극적으로 응할 것 같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하에서 이번 패널 디스커션에서는 납치 문제 해결이 북한 입장에서 보더라도 그리고 국제사회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북한한테 어떻게 하면 이해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납치 문제가 시간적인 제약이 있고 北朝鮮に理解させ 그런 인도적인 문제라는 것을 북한이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이런 점에 대해서 함께 의견을 나누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북한과 관련된 국제 정세, 특히 트럼프 정부의 출범, 그리고 한국에 있어서의 신정부 출범, 그리고 러시아, 중국, 북한과의 관계, 그리고 나아가서 유엔에 있어서의 북한 문제의 상황 등등을 토대로 해서 이런 상황 하에서 우리가 어떻게 납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전진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의 논의를 기대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패널리스트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미국의 민간단체 북한인권위원회의 회장님이신 스칼라튜님을 모셨습니다. 스칼라튜 회장님은 북한 인권 문제 전문가이시고 오랜 동안 활동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미국 의회의 방청회에 참석하시는 등 여러 언론에도 출연하시면서 북한의 인권 상황을 국제사회에 천명을 해오신 분이십니다. 오늘은 워싱턴 DC에서 아침 이른 시간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스칼라튜 회장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한국에서 오신 윤덕민 전 주일 한국 대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 대사님은 북한 문제와
그리고 한일 관계를 비롯한 외교 분야를 전문으로 했던 연구자이십니다. 오랜 동안 연구자로서 활약하셨고 그리고 2022년 2월부터 4월까지 작년 4월까지 주일 일본 대사 정권 대사를 역임하셨습니다. 오늘은 일본에 와주셨습니다. 윤 대사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칼레트 회장님께 먼저 모두 발언을 5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윤덕민 대사님께 5분 모두 발언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질의응답 시간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스칼레트 회장님 부탁드립니다. 니시노 교수님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석하신 여러분, 먼저 본 심포지움을 공동 주최해 주신 일본, 호주, 한국, 미국, EU 정부 및 국민 여러분께 저에게 발언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감사 말씀드립니다. 유엔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북한에 의한 비극적인 납치 문제 해결에 노력하며 북한의 전면적인 투명성을 요구해 온 인권 옹호 단체 납치 피해자 가족분들과 함께 해주시는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너무 오랫동안 사랑하는 가족의 귀가를 기다리며 그 답을 기다리고 계시는 가족분들에게 진심 어린 연민과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본 사람과 다른 시민들의 납치 문제는 북한의 인권 침해 문제의 핵심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국제 공조 연대가 필요합니다. 이는 긴급한 인도 인권 문제입니다. 해결되지 않고 있는 12명의 일본인 인정 납치 피해자의 부모님 중에서 요코타 사키에만이 지금 살아 계십니다. 다른 부모님들은 오랫동안 실종된 아이들에게 다시 한번 만나지도 못한 채 북한에 납치된 아들과 운명을 안다는 기본적 권리를 행사하지도 못한 채 유감스럽게도 별세하셨습니다. 북한에 의한 납치의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는 다른 일본인들 871명에 대해서는 살아계시는 부모님이 더 많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전보다 더 큰 과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국제적인 침략자와 손을 잡아 몇백만 발이나 되는 포탄과 탄도미사일, 기타 무기, 터널 기술 또 몇천 명이나 되는 특수부대를 수출하고 정권의 금고를 가득 채우기 위해서 불안정과 폭력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북한은 살아있는 납치 피해자는 모두 돌려줬다고 주장을 하며 그 밖의 납치 피해자는 사망을 했거나 북한 내에 들어오는 일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북한은 합리적인 의심을 초월해 납치 피해자의 사망을 증명한 일이 없었으며 물적인 증거도 없기 때문에 북한의 주장에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일본은 북한이 생사를 밝히지 않고 있는 12명의 납치 피해자가 생존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대북 정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2014년 5월 스톡홀름 합의를 바탕으로 북한은 일본인 납치 피해자 문제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조사는 개시되었다고 전해집니다만 북한은 일방적으로 조사를 중단하기를 선언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오늘날 이르기까지 일본 정부는 이 중단에 동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조사의 재개에 이어질 양국 협정은 현실적인 전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철저한 통제와 전체 주의를 내거는 북한이 일본을 비롯한 납치 피해자의 소식과 소재를 파악을 하지 않고 그 정보를 얻기 위해 조사가 필요하다고는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일본과 납치 문제 해결이라는 숭고한 대의 명분은 뜻을 같이 하는 민주주의 국가들, 더 나아가 다른 유엔 가맹국들의 국제적인 협력과 공조의 강화에서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김정은 정권에 대해 납치 문제에 관해서 관여할 기회는 있을까요? 납치는 현 지도자의 전인자가 명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김정은 위원장은
그러고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 이데올로기를 수신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체제 하에서의 통일 등 과거의 북한의 이데올로기였던 그런 핵심이었던 것을 버리고 있습니다. 예전의 지도자가 본인 시대 이전에 벌인 납치 사건과 결별한다는 것은 이제는 예전보다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긴박한 인권 문제나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을 비롯한 압도적인 군사 안보상의 과제보다 먼저 납치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북한에게는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일본과의 관계 개선 그리고 일방 독자적인 제재의 해제 가능성과 함께 북한은 국제 무대에서 일정한 신뢰를 구축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양한 주제에서 보다 유익한 관여가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초점을 맞춘 인센티브가 북한의 협력을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인도적인 제스처는 양보로서가 아니라 명확히 정의된 협상의 틀 내에서 상호적인 신뢰 조성 조치로서 파악이 되어야 합니다. 이후에 시간이 허락한다면 유엔 가입국 중에서 글로벌 사우스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관여하는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납치 문제에 영향을 받고 있는 다른 나라 간의 협력에 대해서도요. 그리고 납치 문제를 예를 들어 인신매매 등 다른 주제의 틀로 여러 다방면으로 파악하는 이점에 대해서도 언급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메유 타카시, 마츠모토 교코시, 요코타 메구미시, 타나카 미노루시, 타구치 야이코시, 이치카와 슈이치시, 마츠모토 루미코시, 소가미 요시시, 이시오카 토루시, 마츠키 카오루시, 하라타다 아키시, 아리모토 케이코시. 여러분들은 결코 잊혀진 존재가 아닙니다. 저희는 여러분과 가족들에게 완전한 종교를 가져올 때까지 결코 쉬지 않겠습니다. 살아계시는 납치 피해자는 가족들 품에 고향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물론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에 납치 피해자 중 몇 분이 돌아가셨다면 북한은 국제적인 신용을 획득을 하고 유족들에게 위안을 주는 유일한 방법으로서 완전하고 투명성 있는 답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拉致被害者の皆様に直接呼びかけていただくとともに 네, 여러분에게 직접 호소를 해주셨고 그리고 북한이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시사가 넘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중에 질의응답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스칼라트 회장님께 모두에 말씀하신 그 글로벌 사우스하고의 협력 가능성에 대해서 나중에 질문을 드릴 예정입니다. 예를 들면 유엔 총회에서 작년 12월에 채택이 된 북한 인권 상황 결의의 공동 제안국을 보게 되면은 아직은 충분히 그것이 확산이 되지 않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납치 문제를 비롯한 북한의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 이것을 진전시키기 위해서 자기네 국나라 안에 인권 문제를 갖고 있는 이른바 글로벌 사우스라고 하는 나라들의 이해와 협력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필요가 있겠는가, 또 어떤 일이 가능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스칼레트 회장님께 나중에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한국에서 오신 윤덕민 대사님께 마찬가지로 5분 말씀을 듣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북한에 의한 이 납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의 일환으로서의 오늘 회의, 이 중요한 회의에 제가 참석할 수 있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70년대 말에 고등학생이었던 저는 서해안에 있는 바닷가에 친구들과 같이 캠핑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제 주변에 있었던 바로 가까운 곳에 있었던 해수욕장에서 4명 정도의 고등학생이 실종되는 일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잘 몰랐었는데요. 한참 뒤에 알게 됐었습니다만 그 학생들이 북한에 의해서 납치되었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중에 한 친구죠. 김영남이라는 친구가 일본인 여중생 납치 피해자인 요코다 메구미 씨와 결혼했다는 사안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일본에 그 한국 대사로서 재직했을 때 이 납치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갖고 특히 그 요코다 메구미 씨가 납치되었던 그 니가타의 그 자택도 간 적이 있었고 정말 그 여중생이 학교로부터 귀가하는 그 사이에 정말 한적한 주택가에서 그러한 납치가 일어났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정말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니가타에서 조금 떨어진 사도 섬에 가서 소가 히도미 씨를 만났었습니다만 그녀가 납치되었던 곳도 그 어머니와 함께 그 마트에 가는 도중에 납치되었는데 그 이후로 그 어머니의 생사는 전혀 모르게 되었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왜 그 13살짜리 그 어린 학생과 20살짜리의 그런 젊은 분을 북한이 왜 납치를 해야 되는지 전혀 이해를 할 수 없었고 제 자신 상당한 그런 화를 느꼈던 그런 것을 느낍니다. 이 문제 오늘 정말 그 보면서 그 뭐 사건이 일어난 지 굉장히 오래되고 있습니다만 아주 그 가족들의 오늘 피해자 가족들의 아주 간절한 호소를 들으면서 사실은 저도 납치 피해자 가족의 일원입니다. 제 할아버지가 한국 전쟁 당시에 시골의 조그만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었습니다만 북한군에 의해서 납치가 됐습니다. 그때 이후로 가족들은 전혀 생사를 모르고 있고 특히 할머니 그리고 저는 그 할아버지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만 저희 할머니와 아버님, 아버지 그리고 형제들은 결국은 그 할아버지의 생사도 모르는 채 결국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오늘 그 피해자들의 아주 그 간절한 호소를 들으면서 특히 그 조속한 해결이 필요하다. 저도 그 납치 피해자분들과 그 가족분들과 여러 번 만났습니다만 그 특히 사카에 씨와도 여러 번 만났었습니다. 그분이 건강한 때 요코다 메구미 씨가 집으로 돌아와서 만날 수 있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고 그 심정 저희 할머니와 저희 아버지가 느꼈던 그 심정이 아마 그러한 심정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가족들의 그러한 애절한 그런 호소와 용기와 이런 것에만 우리가 방관만 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국제사회가 연대를 강화하고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희망을 갖고 끊임없이 필요할 때는 대화도 해야 되고 북한과 그리고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으면서 이 문제 해결에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하루라도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고 즉시 그 모든 피해자들이 가족의 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러한 점을 강력히 촉구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大使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네, 윤 대사님 감사합니다. 납치 피해자 가족분들에 대한 따뜻한 메시지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앞서 패널 디스커션의 서두에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이 문제는 시간적인 제약이 강하게 존재하는 사안입니다. 그렇지만 북한은 현재 러시아로부터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더 나아가 암호 자산, 가상화폐 등을 불법 취득하는 등 해서 이득을 얻는 한편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전망이 서지 않는 그러한 가운데서 북한이 스스로의 행동을 바꾸면서까지 일본이나 한국으로부터 원하는 협력과 지원이 어떤 것이 있는지, 만약 그런 것이 있다면 어떠한 일을 생각할 수 있는지, 또한 그것을 어떤 식으로 해서 납치 문제 해결로 연결시키고 활용해 나갈 수 있는지 등등에 대해서 먼저 윤덕민 대사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분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한정된 시간이긴 합니다만은 질의응답 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두 분께서 모두 먼저 질문을 드렸기 때문에 스카라투 회장님께서 글로벌 사우스하고의 협력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부탁드립니다.
뜻을 같이 하는 가입국, 특히 오늘 공동 주최국인 다섯 나라들은 북한의 인권의 개선을 유엔의 자리에서 강력히 호소해 왔습니다. 이들 나라는 모두 글로벌 노스의 대표들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앞으로는 글로벌 사우스의 유엔 가입국들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들 나라 대부분은 강제 실종을 포함한 인권 침해를 경험하고 있으며 긴박한 인도 문제에 공감해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납치 영향을 받고 있는 나라들은 법적, 외교적 대응을 조정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고 일본에도 납치 문제, 기타 북한 당국에 의한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한 대응에 관한 법률은 권리라든가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모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조화로운 법률이 있다면 외교상의 영향력을 높이고 설명 책임을 다하기 위한 공통의 기준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리적으로 다양화할 뿐만 아니라 주제적으로도 다양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 또 기타 국민들의 문제를 예를 들어서 아동매매, 성매매를 포함한 인신매매에 확립된 법률적, 개념적 틀 내에서 해결함으로써 장기적인 국제사회 어드보카시, 법적 구제, 또 김정은 위원 정권에 대한 압력을 위해서 새로운 수단을 들 수가 있습니다. 북한에 의한 납치를 인신매매의 관점에서 고찰하는 것은 납치의 범죄적이고 비인도적인 그런 측면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세계의 반인신매매 메커니즘이라든가 커뮤니티 사이에 새로운 그러한 협력이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강제 실종의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강제 노동 또는 그 다른 의무를 위해서 납치가 되었고요. 스파이 활동, 테러 활동을 위해 납치된 사례도 있습니다. 유럽, 중동, 아프리카로부터 납치된 여성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의 남자와 결혼을 강제받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서 원래 북한 한반도 다른 사람 나라하고의 아이가 태어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적인 착취도 받고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팔레모 의정서의 3조에는 조직적인 국제 범죄 방지에 관한 유엔 조약에 관한 처벌을 하는 의정서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성적 착취, 강제 노동 또는 영무의 제공, 노예성과 관련된 관행을 포함한 착취를 포함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에 의한 사람의 몰수, 이동, 수령 등등의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요코타 메구미 씨, 소가히토미 씨, 루마니아의 노일나 문베어 씨 등등의 체험담은 이러한 정의에 해당하는 것이며 인신매매의 틀 내에서 북한에 의한 납치의 개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납치를 인신매매 범죄로서의 틀로 포함을 시키는 것은 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국제적인 메커니즘입니다. 인신매매 메커니즘에 해당시킴으로써 국제적인 법적인 틀을 적용시킬 수가 있습니다. UNODC 미국의 인신매매 보고서, UN 인신매매 특별보고서 팀들의 보고 메커니즘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들을 사용하면 보다 강한 어드보커시와 압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도덕적, 법률적으로 명확히 할 수가 있습니다. 정치적인 배려가 필요한 외교상은 어려운데요. 인신매매는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이러한 사안은 인신매매 침해로서 제시함으로써 애매함이 없어지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지원하는 의지가 있는 관계자들의 연계를 확산시킬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스토리를 확산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본인 이외의 피해자들, 예를 들어 노이나 문페아 씨와 같은 이야기를 언급하며 이러한 문제가 일북 관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보다 광범위한 국가 위한 착취의 유형임을 제시하면서 문제를 국제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북한에 의한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을 논의를 할 때 아동매매, 인신매매, 성매매의 틀을 조합을 시킴으로써 새로운 긴급성, 국제적인 영향력, 법적 근거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요코타상, 소가상, 문비아상의 체험담은 납치뿐이 아니라 착취, 강제, 사람으로서의 기본적인 존엄의 부정까지 포함이 되는 문제입니다.
인신매매 피해자로서 그들을 인정을 하면 북한의 범죄의 중대성을 강조를 하며 시급한 해결을 위한 도덕적인 필요성을 강하게 호소할 수가 있습니다. 스카라투 회장님 감사합니다.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인 지지를 더욱 확산시키기 위한 귀중한 조언을 지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윤동민 대사님께서 제가 앞서 드린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납치 문제의 해결을 향한 북한이 그 행동을 바꿔서라도 일본이나 한국으로부터 원하는 지원이 어떠한 것이 있을지에 대해서 또한 그런 점에 대해서 대사님의 아이디어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거에는 북한이 그 굉장히 악화됐던 그런 경제 상황을 호전시키기 위해서 특히 그 경제 지원을 굉장히 바라던 그런 시기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에 따라서 흔히 얘기하는 그 식민지 지배에 대한 청구권으로서 받을 수 있는 거액의 그런 그 청구권 자금이 기타 그 북한의 그 경제 재건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자원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북한은 일본과의 수교를 원했고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 해결의 그런 가능성에 대한 얘기도 나왔었습니다만 북한은 점점 핵무기 개발로 그런 것이 중점이 더 놓여졌고 또 핵무기 개발 자체를 또 카드로 쓰면서 경제 지원을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김정일 시대까지는 일정 부분 그런 경제 협력, 경제 지원에 대한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의 지렛대로서 어떤 북한과의 대화랄지 협력을 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가 됐었는데 그 김정은 시대에 들어가면서 핵무기 개발이 일정 부분 궤도에 오르면서 오히려 그것에 더 박차를 가하게 되고 어떤 경제 지원, 경제 재건과 관련된 모습은 오히려 흥미를 점점 잃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북한 자체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아시다시피 북한이 우크라이나전에 참전하면서 러시아와의 군사 동맹을 다시 부활하고 또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북한산의 포탄, 탄약, 병기들을 러시아에 제공하고 또 그 다수의 그 북한군이 참전하는 것에 대한 또 대가도 받아냄으로써 일정 부분 어떤 외화 또는 북한이 부족했던 부분을 채울 수 있게 되는 그런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점점 어떤 우리가 갖고 있었던 강점이었던 경제 협력과 경제 지원과 관련된 그런 또 일본과의 수교에 따른 그런 필요성에 대한 그런 북한의 그런 생각들이 좀 변하게 되는 하는 좀 계기가 된 것이 아닌가. 상당히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그런 현상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북한이 지금 노리는 것이 물론 핵무기 개발이 거의 다 완성이 되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미 뭐 이란은 핵무기가 없었기 때문에 지난번 뭐 이런 최근에 그런 이스라엘 미국의 그런 사태도 있었습니다만 북한은 6차례 핵실험을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무장을 인정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입장에서는 제재 없는 핵 보유 국가가 되는 것을 원하고 있고 그러한 케이스가 파키스탄, 인도와 같은 또는 이스라엘과 같이 미국이 묵인해 주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이 앞으로 북한과 미국 사이에 하나의 거래의 가능성이 나올 거고 그 과정에서 일정 부분 하나의 납치 문제와 여러 가지 인도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또 그 루트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뭐 한국도 일본도 이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한 끈질긴 그런 생각을 필요로 하고 끊임없이 북한과 대화의 노력도 해야 되고 또 교류도 해야 되고 또 협력 또 때에 따라서는 뭐 지원할 수 있는 것들도 인도적 지원을 해주면서 문제 해결을 꾀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大使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대사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윤 대사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답변을 해주셨다시피 북한 관련 정세가 지금 점점 더 엄중해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시키고 있고 또 러시아하고의 관계도 긴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국에 대해서는 이른바 적대국이다라고 주장하면서 한국하고의 대화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에서는 2월 4일에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한반도에 있어서의 군사적 긴장 완화와 그리고 남북 대화를 모색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상황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납치 문제를 비롯해서 북한의 인권 문제를 한 발이라도 앞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면 좋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하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조금 더 윤 대사님의 생각을 들었으면 합니다. 아주 어려운 질문을 드리고 있다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스칼라트 회장님께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유엔에서의 협력의 필요성에 대해서 스칼라트 회장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북한은 유엔 예를 들면 올해 5월에 있었던 유엔 총회의 고위급 회의에 있어서도 북한은 스스로의 독자적인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북한 스스로가 안고 있는 인권 문제 중 납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문제일까요? 또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전망을 갖고 계십니까? 또 어떤 접근 방식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윤 대사님께 부탁드립니다. 저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이긴 합니다만 우리 한국 정부 중에 가장 전향적인 대북 정책, 북한과의 대화 노력을 했던 정부가 문재인 정부입니다. 그런데 그 문재인 정부가 미국과 북한 사이에 핵 문제를 둘러싼 중재 노력도 굉장히 했고 또 북한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도 하고 그래서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도 몇 차례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 개성에 있던 남쪽의 그런 한국의 연락사무소를 북한이 폭파시키고 남북 대화를 모두 중단시키고 그때 이래로 남북 간의 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만들어버리고 대화에 응하지 않는 현실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된 이재명 정부는 다시 한번 그 북한과의 그런 적극적인 그런 대화 노력 또 관계 개선 노력을 지금 공약하고 있고 아마도 그러한 노력을 기울여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북한이 이러한 노력에 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그것이 또 한반도의 평화 또 나가선 이 지역 평화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또 인도적 문제 뭐 여러 가지 이 납치 문제는 비단 일본만의 납치 문제가 아니라 한국에도 굉장히 많은 납치 피해자가 있습니다. 국군 포로의 한국 전쟁 당시에 피해자가 있고 또 한국 전쟁 당시에 민간인 납치 피해자도 뭐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그리고 한국 전쟁 이후에 납치된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납치 문제 해결에는 한국 정부가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전반적인 분권 인권 개선 또 여러 가지 탈북자들이 지금 많이 한국으로 건너오고 있습니다만 또 이들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인권 보호에 대한 노력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아마도 새로운 정부도 그러한 생각 속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보다 적극적인 그런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윤大使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네, 대사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스칼라트 회장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북한의 인권 문제에는 아주 이렇다 할 효과적인 방법은 없죠.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의 인권 상황을 조직적으로 정말 근본적으로 개혁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특히 납치 문제는 이것하고 예외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 구조개혁은 아닙니다. 정치적인 결정을 탑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탑이 지시를 내리는 겁니다. 즉 최고 지도자가 지도자를
지시를 내고 이 문제의 해결을 해라라고 지시를 내리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국제사회는 이것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데 어떤 일이 가능할까요? 예를 들면은 유엔 주도의 컨택트 그룹 같은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명확한 위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한을 딱 두고 피해자 정보를 공개해라. 뭐 아니면은 국제적인 모니터링 접근을 인정해라. 이렇게 요구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것은 여러 가지 논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검토의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비핵화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기한을 딱 잘라서 책임 설명 책임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유예 기간을 주고 이 문제에 대응하도록끔 이끌어 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설명할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죠. 뭐 예를 들면 특별 국제 법정이라든가 말이죠. 어떤 실효성이 있는 국가가 이와 같은 활동을 함으로써 보편적인 관할권을 인정할 수 있는 법정을 만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인도주의적 지원을 만약에 한다면은 그것은 신뢰 조성 조치로서의 하나의 틀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국제 시민사회를 대표해서 심포지엄에 제가 참석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사회의 관여라고 하는 것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불가결한 겁니다. NGO라든지 문서 정보를 확보하는 것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시민단체들은 굉장히 효과적인 아웃리치가 가능할 것입니다. 네, 스칼라토 회장님 감사합니다. 이미 두 분 패널리스트로부터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한 포괄적 방안 아이디어를 여러 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아직 약간 남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두 분께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본의 이시바 총리는 북한에 대해서 정상끼리 솔직하게 대화를 하자, 정면으로 서로 맞대응하자, 대화를 하자라고 호소하고 있는데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북한이 일본과의 대화에 응하도록끔 하기 위해서는 어떤 어프로치가 효과적이라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내용 가운데 일부 그 내용도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만은 그렇지만 이 질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두 분 패널리스트의 생각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가족분들께서 발언을 해주신 것처럼 가족분들 하루라도 빨리 해결을 하기 위한 정상회담의 실현 그리고 이에 이어질 수 있는 하이레벨 협의의 실시를 강력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어떤 접근 방식이 유효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두 분 선생님의 말씀을 여쭈었으면 합니다. 먼저 스칼라투 회장님, 이어서 윤 대사님의 순서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스칼라투 회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뢰 조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어쩌면 실효성이 있는 형식으로 문제에 대처하면서 북한에 접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 집중은 핵과 미사일, 탄도미사일 개발, 핵 불확산, 폭력과 불안정을 침략들에게 확산하고 있다는 점, 이 지역에 확산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북한은 거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 양자간, 다자간 체결을 한 그런 협정에 위반하고 있습니다. NPT 또는 1994년에 제네바 합의 6자 회담 또는 조이지의 레이건이 러시아의 말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신뢰를 한다고 해도 검증을 해야 한다. CBID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핵의 포기 또는 최종적인 비핵화라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것을 검증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것이라 해야 됩니다. 인권 문제에 대응하는 것, 특히 납치 문제이며 일본인 또는 다른 나라의 국민을 북한이 납치를 한 이 사안에 대해서는 북한에 대해서 매우 필요한 신뢰를 조성을 하고 그것을 이제 독려하는 것이 기반이 되면서 협상을 하고 그 밖의 토픽에 대한 논의도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윤덕민 대사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 한국의 그런 납치 피해자 가족들로부터 왜 한국은 일본 정부만큼 그렇게 못하냐라는 그런 항의를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상당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문제 해결에 참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 문제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고 또 이것을 해야 될 주체인 북한이 여러 가지 이런 노력을 응하지 않고 있는 점이 참 안타까울 뿐인데 그 두 가지의 그런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뭐 그러한 점을 충분히 일본 정부도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해 당사자들과의 국제사회의 연대입니다. 특히 미국, 한국, 일본이 이 문제 해결에 가장 중요한 플레이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결코 그 연대에 있어서의 그 틀에서 생각해야 될 것이 중국과 러시아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반드시 해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협력도 필요하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역시 직접 북한과의 그 대화를 하는 것이고 그 대화에 있어서는 납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이것이 북한에게 이익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또 역할을 일본이 해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윤 대사님 감사합니다. 두 분 패널리스트 분께서 시간적인 제약이 있는 납치 문제의 시급한 해결을 위한 현황 분석 그리고 해결을 위한 방안에 대한 다각적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국제사회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직접 당사자인 일본과 북한 사이에 직접 대화, 더 나아가 정상회담이 필요하다는 점은 두말할 나위 없습니다마는 한국, 미국, 더 나아가 러시아, 중국 협력도 필수적이라는 점 그리고 이뿐이 아니라 글로벌 사우스의 각국을 포함시킨 폭넓은 협력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두 분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감사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시간적인 제약이 있는 납치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해서 패널리스트 분들은 물론 여러분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다반면에서 많은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두 분 패널리스트 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이 세션을 마치면서 마이크를 사회자분에게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심포지움 폐회에 즈음하여 야마자키 카즈유키 UN 일본 정부 상주 대표 측면 정권 대사님의 폐회사가 있겠습니다. 야마자키 대사님 부탁드립니다. 각국 대표자 여러분, 등단하신 여러분, 패널리스트 여러분, 그리고 참가하신 여러분, 오늘은 유익한 알찬 논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정말로 귀중한 것이었습니다. 미국, 호주, 한국, EU의 대사분들께서는 강력하고도 명확한 지지의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사님들의 말씀은 납치 문제 해결을 향한 국제사회의 흔들림 없는 결의를 반영하는 것이며 모든 납치 피해자들의 즉시 귀국을 실현시키겠다는 우리의 공동의 결의를 더욱 강력히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일본, 미국, 태국 가족분들께서 진심 어린 증언을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이어진 깊은 고뇌와 지금도 이어지는 슬픔이 솔직하게 말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목소리는 문제 해결의 긴급성, 시급성을 다시 강력히 호소하는 것입니다. 훌륭한 패널리스트 분들께서는 깊은 통찰력 있는 말씀을 주셨고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고견은 우리의 이해를 돕고 앞으로 전략을 구축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일본은 납치 문제의 즉시 해결을 향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흔들림 없는 결의를 다시 표명하겠습니다. 참가하신 여러분께서 이 목표를 향해 단결하며 협조해 주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야마자키 대사님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납치 문제에 관한 유엔 심포지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